지금까지 우리나라 건국 이후의 대북 정책의 변화를 보면은 7.4 공동성명 나올 때 1972년까지는 말하자면 성공통일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 때는 북진통일이고 성공통일인데 72년부터는 이제 대화로 가는 바람에 7.4 공동성명이 좀 잘못되었고요. 그게 북한식 용어가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일종의 평화공존으로 가면서 통일 의지가 국가 정책으로서는 좀 애매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평화통일이란 말이 지배적으로 되고 자유통일인데 우리의 헌법의 명령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자유통일 아닙니까? 헌법제4조가. 자유통일이라고 해야 되는데 평화통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북한은 남한 공산화 전략을 하나도 포기 안 한 상태에서 밀고 가는데 우리는 북한 해방 자유통일 전략을 포기하고 평화통일 전략으로 가면서 우리는 수세적으로 되고 북한은 공세적으로 되고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균형이.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모든 통일정책의 핵심은 헌법으로 돌아가서 헌법이 명하는 대로 헌법 1조, 3조, 4조를 합쳐버리면은 북한 농단 정권을 해체하고 자유통일을 해서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헌법의 명령인데 자유통일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결국 북한의 해방 전략이죠. 네, 그게 헌법에 맞잖아요. 네, 제가 동의하고요. 특히 이제 73년 6.23 선언을 보시면, 그때 이제 정부 박정희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이 한번 북한하고 어느 체제가 국민을 잘 살게 하고 어느 체제를 국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할지 경쟁해보자고 했던 거죠, 사실은. 이게 무슨 뭐 평화적으로 단계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통일을 하자는 것도 좀 있지만 통일의 방안으로서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전까지는 북한이 더 잘 살았지 않습니까? 73년부터 역전이 됐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북한이랑 경쟁을 해보자라고 했던 거니까 경쟁을 해서 우리 한반도의 다수 국민들이 어느 체제를 선택할 건지 보자는 거였었죠. 그래서 말씀처럼 우리로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의 이데올로기나 북한 체제를 선택할 국민이 정말 없을 것 같아요.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도 막상 선택을 하라고 하면 북한 체제를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통일, 이것이 우리 통일 방안이 더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 농당을 선택을 안 하겠지만은 민주 또는 민족으로 위장한 세력인데 사실은 북한 편을 드는 세력은 선택을 하죠. 이미 선택해 왔고. 그 부분은 그래서 이런 정권이 나왔고. 그래서 저는 남북에서 지금 시간과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국민이 속아가지고 사회주의 정책을 선택을 하고 친북, 친중 정책으로 가는 거대한 이 전환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가속화될 거냐. 동시에 북한이 이 경제 제재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 등등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북한이 망할 거냐. 어느 쪽이 먼저 오느냐. 시간 싸움 아닙니까? 이번 총선에서는 말씀처럼 좀 근본적인 선택을 국민들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이제 3년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정책은 또 노무현 정권 때하고도 좀 정도와 강도와 질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훨씬 더 사회주의 쪽으로 많이 그렇죠. 가고 있는 느낌도 많이 들고 제가 잘 아는 외교안보 쪽에서는 확실히 우리의 그 안보 태세 자꾸 약화되고, 근데 위협 인식이 불분명하고, 북한에 대한 인식 같은 것이 아주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좀 생각하시면서 선택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대표님도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코로나 사태는 사실은 북한으로 봐서도 좀 재앙일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수출품의 1, 2, 3, 4가 전부 제재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미수출을 좀 하지만 그렇죠. 땜빵을 하긴 좀 어렵고요. 그래서 사실 2013년에 한참 북한이 수출을 잘했을 때 중국에 30억 불 수출했거든요. 그게 이제 재작년입니다. 재작년 2억 1천만 불로 줄었습니다. 중국 관세청 통계입니다. 작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는데 더 줄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우회에서 외화를 가득했던 것이 몰래 국경에서 밀무역을 한다든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중국에서 북한 식당을 한다든지 이런 거였거든요. 그렇죠. 광부를 보낸다든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일에 북한에 퍼지면 저는 김정은 정권이 위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역 체계나 의료 체계가 너무나 안 돼 있거든요.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선택의 여지 없이 국경을 막았는데 따라서 돈줄도 끊겼습니다. 말씀처럼 이 상태가 계속 가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북한도 위기 국면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하면서 저희가 사실 전략을 좀 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문재인 정권은 살리고 김정은 정권은 죽이는 역할을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지금 김정은이가 일단 지금 문재인 정부를 다루는 걸 보면은 김정은은 우선은 경제가 급하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먼저다. 네, 지금 금고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제재가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굶어 죽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쌀값도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거는 핵심을 잘못 짚은 겁니다. 이 제재의 타겟은 무슨 북한 일반 주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과 대외 무역과 이 부분을 이제 다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대외 무역으로 예컨대 무슨 석탄을 팔아서 번 돈이 어디로 가느냐? 그건 장마당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김정은 사금고로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거 제재는 그냥 핵하고 미사일 프로그램에 직접 관련된 것만 막다 보니까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2016년부터 달라졌습니다. 북한 경제, 그 중에서 특히 외화 가득에 정조준하고 제재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북한이 아주 답답하게 됐습니다. 김계관하고 직접 협상하시고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차석 대표라서 제 상대는 아니고 이제 그쪽은 수석 대표니까 얼굴은 여러 번 봤습니다. 수석은 이제 했었었죠. 했었었죠. 근데 이 김계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상대했던 사람들이 크리스토프 힐도 100억을 쓰고, 그 다음에 곤돌리사 라이스도 100억을 쓰고, 그 다음에 럼스펠트도 100억을 쓰고, 딕 체이니도 100억을 썼어요. 제가 그걸 다 보니까, 제 느낌이, 이거 부시 행정부가 이 김계관한테 당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핵협상 해가지고, 2005년에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 규제를 받고, 그것을 돌파하면서 오히려 테러 지원국에서도 해제하고 하는 이런 거 보면은, 이 김계관이라는 사람이 저는 적이지만 대단한 외교관이라는 느낌이 들던데. 네, 김계관 굉장히 능력 있는 외교관입니다. 근데 이제 부시 행정부가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A라는 주장을 하고 다른 쪽에서는 B라는 주장을 하다 보니까 대북 협상에서 좀 힘이 분산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사님 경력 보니까 아일랜드 대사를 한 2년 하셨죠? 네, 2년 반 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핵 문제라든지 이런 골치 아픈 거 다 잊어버리고 상태 편하셨겠어요? 이제 제가 국장을 마치고 대사를 나갔는데 당연히 짐작하시듯이 큰 대사 못 갑니다. 그래서 이제 골라서 갈 수 있는 만데 가서 지망을 해야 되는데 마침 제가 영국에서 1년 연수를 하고 유럽 근처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대사 자리가 비어 있다고 해서 제가 신청해서 간 거고요. 갈 때 이제 제가 생각하고 갔던 거는 아일랜드도 분단 국가입니다. 그렇죠. 평화 협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북쪽에 그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걸 했을까, 어떤 일을 했을까 궁금해서 갔었고, 그래서 원래 아일랜드 대사가 북아일랜드 영국 땅이니까 가면 안 되지만 북아일랜드 평화협상에 대한 예컨대 세미나를 벨파스트에서 하면은 초청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영국 대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양해를 구하고 올라가서 참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일랜드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기질적으로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면이 있습니까? 아주 유사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쾌활하고요. 음악도 좋아하고 또 이렇게 맥주를 같이 마시면서 크게 담소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기분이 나면 노래도 같이 부릅니다. 이게 옆에 있는 영국 사람들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데 아일랜드가 영국 지배를 한 몇백 년 받았죠? 800년 받았습니다. 800년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진짜 독립한 것도 20세기 들어와서 아닙니까? 1921년에 독립을 했죠. 늦게 독립했네요. 네. 그동안에 참
1차 대전 끝나고 독립을 한 거죠. 근데 그 영국에 대한 감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복합적입니다. 우선, 영국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845년, 46년, 47년, 3년 동안 그 유명한 감자 대기근이 났거든요. 몇 명이 감자 대기근으로 죽었냐 하는 거는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사람이 굶어 죽는 것뿐 아니라 굶어 죽어서 몸이 약해지면 병으로 죽으니까 정확한 계산하기는 좀 어려운데 당시 인구 800만으로 쳤을 때 한 150만 정도 희생되지 않았나고 봅니다. 150만 희생당하고 150만 정도는 미국으로 이민 갔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당시에 대영 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거든요.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일랜드 동쪽 해안에 가면 영국이 보이거든요. 근데 하여튼 뭐라고 하든 영국에서 좀 더 도와줬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부족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한이 남아 있습니다. 대신에 800년 지배를 또 받다 보니까 영국하고 아일랜드를 떼어내기 좀 어려운 점도 좀 있습니다. 우선 아일랜드가 자기네 나라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정치하는 사람만 인사말 정도 배우고 안 배웁니다. 다 영어로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대는 영어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국제사회에서 개인적으로 경쟁력 할 때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떼어내기가 어렵고 그냥 아일랜드 얘기 너무 길면 안 되겠지만 노벨 문학상을 4사람이 받았습니다. 문학의 국가인데 맨 끝에 한 사람은 독립한다에 받았으니까 논외로 하더라도 나머지 3사람은 다 사실은 신교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사람은 많고 있는데 영국 치하에서 이제 생활을 주로 했고 그리고 신교도는 아일랜드에서는 이제 이 카톨릭으로 하고 다르니까 좀 영국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이제 아일랜드에서 자기네 문학상 받은 거로 치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정서의 거리는 있기 때문에 이게 800년 지배를 받으니까 이렇게 좀 얽혀서 떼기가 어렵구나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 더블린이라는 도시는 바이킹이 만든 도시죠? 맞습니다. 더블린이란 말 자체가 더이 블랙이고 린이 풀이랍니다. 영국도 보시면 블랙풀이라는 도시가 참 많은데 물이 까맣다는 겁니다. 까만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킹이 800년대, 900년, 한 1100년 동안 유럽을 막 석권할 때 그렇습니다. 남긴 건데. 그렇죠. 제가 바이킹 연구를 좀 해서 그렇습니다. 관심을. 바이킹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쳤죠. 여러 나라에. 특히 법치, 로우란 말이 바이킹 말이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바이킹이 그렇게 사납지만은 바이킹이 점령한 나라는 다 인류국가가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인류국가 랭킹 내면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는 뭐 바이킹 지금 아니죠. 그렇죠. 아이슬란드. 덴마크. 그리고 영국은 노르만 정복이니까 그렇죠. 한 반 정도는 바이킹 국가의 성격을 그렇습니다. 갖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비결이 보니까 법치입니다. 로우. 법치. 아무리 잔인해도 행정을 할 때는, 정치를 할 때는 법을 우선하고 해서 법치라고 보는데. 하여튼 이번에 뭐 국회의원 되신 거나 마찬가지고 지금 그런데 요사이 그런 게 있죠. 비례대표 투표를 하는데 미래한국당에 22%인가? 22%. 너무 많이 몰아줄 필요 없다. 22% 이상 되는 것은 사표가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죠. 아닙니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사표 상한선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제 없어졌죠. 상한선이라는 게 중간에 없는데 뭐가 복잡하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지 답이 나오는 선거법 자체가 참 문제입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오늘은 보니까 드디어 이제 일간지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도는지 며칠 전부터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하댔는데 오늘은 뭐 특정 제일 많이 보는 신문 2군데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사를 썼더라고요. 사실이 아니라고 팩트 체크라고 해서 낸 거를 봤습니다. 거기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3%를 얻지 못하면 2.99%를 얻더라도 한 석도 배정이 안 되죠. 한선은 3%. 그러니까 3%가 안 되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높아졌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과거에는 2%였죠, 아마. 2%. 요새 자꾸 막말 프레임을 지금 미래통합당이 막말 프레임을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막 아마 전례가 없죠. 후보를 제명하고 또 한 사람은 윤리위에
제소를 했던 제명했다는 보도도 본 것 같긴 한데 김대호라는 사람은 후보 제명했고요. 후보 제명은 처음입니다. 후보 제명하면 그렇죠. 한성 날리는 겁니다. 네, 그렇죠. 또 최명진 의원까지도 윤리위에 뭐 넘겼다고 그러는데 네. 저 그 두 가지 이게 과연 제명할 사안이라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발언 내용도 보면은 충분히 전후 맥락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바깥에서 뜯은다고 하니까 안에서 더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도권에서 2석을 포기하는 건데 지금 뭐 미래통합당하고 형식적으로 다른 정당이니까 미래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막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죠. 아직은 뭐 대단하게 나왔던 게 없지만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선거 투표일자가 얼마 안 남았고 내일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데 사실은 해명 끝나고 나면 이미 결과가 나와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발언을 신중하게 처신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통합당의 두 의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하여튼 민주통합당에서 입장을 내놨고 신속한 조치를 취했는데 이런 이제 막말 프레임으로 선거가 바뀌는 걸 막고자 하는 노력이고 오늘 보니까 또 뭐 또 어떤 발언에 대해서 있을 수 없다는 논평도 한 것 제가 봤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뭘 제일 먼저 하겠다는 그건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 가지가 참 많은데 그러지 않아도 미래한국당에서 이제 비례대표 후보를 이제 선거 출정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걸 하면서 각자 한 가지씩 가면 뭘 먼저 할지를 이제 적어내는데 약간 법안 쪽으로 뭐 좀 구체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한미 간의 신뢰를 회복하자 하는 건 조금 추상적이라고 보니까 저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문재인 정권이 사문화시키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되살려서 이행을 시키겠다는 걸 제 약속으로 걸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있는데 시행을 안 한다는 거죠. 북한인권법 통과된 지가 4년인가 됐는데 지난번 정부 시절에는 야당에서 북한인권재단을 이사 파견을 안 해가지고 출범을 못 시켰고요. 정권 바뀌고 나니까 이번엔 또 그냥 다른 방식으로 해서 더 이상 추진을 하지 않아서 이 여야가 합의를 해야지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고 그게 제일 북한인권법 시행의 중심인데 아직까지 출범은 못했습니다. 인권은 그렇죠. 보편의 가치고 근데 어떻게 한국에서 이 민주당 쪽, 이 좌파 쪽 분들은 인권 얘기 잘 하다가 거기 북한 얘기만 들어가면 거기서 그냥 멈춰버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국제인권사회에서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비판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유엔의 인권 관련 실무 책임자 4명이 공동 성명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탈북어민 강제 소환 때문에 2명 강제 소환은 국제법 위반이다. 네. 뭐 헌법 위반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아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두 사람이 북한에서 어떤 재판을 받고 있는지 그 두 사람의 그 상황을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두 사람이 거기서 재판을 받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두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발표문에서 북한에다가도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두 사람에 대한 현재 근황에 대한 정보를 내놔라.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정보의 근황 정보를 내놓으려면 무고하게 고문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 재판에 청구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돌려보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근황을 알고 싶다 하는 건 할 수 있거든요. 그 얘기만 하더라도 사실은 같은 효과를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재판할 때 청구하겠다 라고 국회에서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정치에 몸담으셨으니까 이 외교관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점에서 언론 자유가 넓어지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정신적으로 홀가분하시진 않습니까? 홀가분한 점도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적응이 안 돼서 앞으로 적응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라는 사람의 어떤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있고, 남들이 생각해주는 어떤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게 있는데, 이걸 또 제 핵심 가치를 좀 지키는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역시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한데, 정치에 나온 거는, 과거의 공무원으로서는 말할 수 없었던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국민들에게 제 주장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조금이라도 정책을 좀 바꿔나가고, 지금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고, 이렇게 나온 것이니까,
과거보다는 물론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할 각오가 돼 있고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또 선거운동하러 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